끝내주는 경제 정책통 시간입니다. 윤영중 랩2050 대표하고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출생률 이야기 지난 시간에 우리도 했었는데 0.6대까지 지난해 4분기에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놀랐고,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외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이 고령화라고 하면은 저출생 고령화 선진국이 아니라 앞서가는 하여튼 최악의 국가였는데 네. 우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이면서 외신 보도가 막 잇따르고 있더라고요. 네, 아마 한국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지금보다 5년 뒤, 10년 뒤에는 더해질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래요? 인구 구조가 그 어떤 나라도 유례를 찾아보기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이러한 인구 구조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네. 또 그에 대응하는 정책들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각국의 아마 정책 사이드에 있는 분들과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한국 사례를 눈여겨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 방송에서 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먼저 그 요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여태까지 이제 정책통 시간이다 보니까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책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인식, 문화, 일종의 마인드셋 과 같은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정책을 바꾸려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들이 모이면 그 나라의 이제 문화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식과 문화가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그 정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정책 이전에 인식과 문화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인식 중에서 바로 딱 관심이 가는 게 외신에서도 독일 언론에서도 그렇고 영국, 일본 언론에서 다 이 얘기하던데 한국 여성들은 왜 출산을 하지 않는가? 네. 이런 질문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많은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다뤘고요. 굉장히 브로드하게 다룬 언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브로드하다는 얘기는 그 저출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인을 꼽을 수 없는 그 이제 결과인 셈인 거잖아요. 굉장히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다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라 그 예를 들어 사교육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저출생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그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일종의 하나의 결과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제 그 NHK 보도라든지 BBC 보도는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반면에 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데 낳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경제 상황이 어렵고 또 이제 소득 격차도 심해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낳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한 반면에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나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3월 1일 굉장히 최근 보도인 독일의 공영방송 도이치벨레라는 이제 언론에서는 왜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그 여러 인터뷰들, 특히 한국인들의 인터뷰가 많이 실렸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들을 종합해서 핵심 원인을 두 가지로 꼽았는데 이 두 가지가 기존의 유럽의 저출산 대응에 상당히 이제 관련이 깊은 그런 이제 원인들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성은 거의 모든 그 여성, 특히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여성들은 사회적 삶을 원한다는 것이죠. 예, 자신의 경력을 단절없이 이어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삶을 통한 자아 실현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지금의 가부장제 한국의 이제 사회 구조에서는 육아의 임무와 가사의 임무와 돌봄의 임무가 그 동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에는 여성에게 전담 혹은 거의 이제 대부분이 부과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회적 삶을 원하고 경력을 이어가기 원하는데 일단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돌봄과 양육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담들은 대부분 여성의 부담들이 되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었던 사회적 삶을 이어나가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원인들을 이제 꼽았고요. 저도 양육자로서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제 두 아이 양육자, 전 남자가 특히 아빠가 양육자라는 거를 많이 이제 사람들이 강조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아이가 아파서 조퇴를 해야 된다거나 갑자기 코로나 시기에 뭐 이렇게 아이가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이제 집에 데려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 좀 안절부절하거나 좀 조퇴를 해야 될 것 같다거나 아니면 지금 빨리 이제 뭐 돌봄을 하러 가야 될 것 같다거나 이런 이제 자세를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왜 네가 그래?
너 말고 책임질 사람 있잖아. 너가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저의 이제 배우자가 뭐 직장을 다니던 프리랜서건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 남성 남성 양육자에게는 그런 식의 돌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낯설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언론 보도에서도 그 통계적으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한국의 육아휴직 통계입니다.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물론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한 2020년 통계 정도를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2만 7천 명, 그리고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8만 4천 명 정도 되거든요. 여전히 한 3배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숫자가 그래도 굉장히 급격하게 좋아진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2010년 정도를 예를 들면은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한 40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600명, 8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회사에서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그에서 첫 사례 남성 육아휴직을 낸 사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돌봄의 부담들이 동등하게 분담되지 않는다는 문제인 것이죠. 육아휴직 제도를 보면 사실 제도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제도도 육아휴직을 근로자가 이제 고용자한테 신청했을 때 고용자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은 벌금이나 징역 심지어 이런 이제 벌칙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육아휴직 급여 체계도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를 뭐 기업이 내는 것도 아니고요. 육아휴직 급여는 우리가 매달 낸 고용보험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은 고용보험공단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도가 뭐 선진국들의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미비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여전히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을 내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상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어느 정도 승진을 포기한다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규범들도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런 규범들이 더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 독일의 이 언론하고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두 나라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독일에서는 어쨌든 여성의 사회 참여하고 여성의 육아 전담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일본에서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일본 여성은 낳을 수 없는데 한국 여성은 낳기 싫다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 그 나라들보다도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낮아요? 유럽의 그런 복지국가 이런 데들. 그럼요. 일본보다. 사실 저출생에 대한 연구는 90년대에 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남유럽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들의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갑자기 1.3 이하로 떨어지는, 1.3이라는 거는 초저출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국가들이 꽤 여러 나라가 등장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뭐 북유럽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프랑스나 뭐 이런 국가들에서도 이제 몇몇 이제 유럽 국가들, 우리가 이제 기성 유럽 국가들에서도 1.5를 안팎으로 넘나드는 국가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당시 이 정도만 해도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저출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기준으로 근데 그 나라들 중에 상당수는 정책의 효과로서 출산율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물론 남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여전히 그 저출산이 상당한 사회 문제로 오랫동안 지적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유럽 안에서도 그러니까 북유럽, 남유럽 다 그 상황이 다른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 스페인 이 나라들이 여전히 저출산에서 좀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이제 평가받고 있는 나라들인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요, 한국이 당연히 OECD 국가 중에 꼴찌고요. 그때 이미 꼴찌였는데 지금 더 나빠졌죠. 더 나빠졌죠. 그때도 1.0 이하는 OECD 국가 중에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0.81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0.72까지 갔는데, 당시에 우리보다 꼴찌에서 2등이 스페인 1.19였고요. 그리고 그 위가 이탈리아 1.25, 그리고 그 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초저출산의 한계치라고 할 수 있는 1.3을 딱 찍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모든 나라들은 뭐 남유럽 국가들이라고 얘기하는 뭐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들 좀 더 낮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대부분
그 이상이고요. 1.5 이상인 나라들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학자들과 많은 연구자들과 많은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저출생은 선진국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이 그렇게 특수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지금뿐만이 아니라 5년 전, 10년 전에는 굉장히 좀 그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힘을 얻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선진국들이 그 저출생 국가인 것은 맞습니다. 저출생의 기준을 인구 대체 출산율이 2.1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네네. 예, 1점대 특히 5 정도에 이르면 저출생 국가라고 대부분 분류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겪고 있는 저출생과 한국이 겪고 있는 저출생은 좀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인식을 네네. 저는 이 자리에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그러니까 왠지 죄송합니다. 왠지 우리하고 좀 뭐랄까 비슷한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뜨거운 날. 네, 뜨겁고 감동적이고. 축구 좋아하고 예. 정치 어지럽고 이탈리아, 스페인 특히 예, 그리고 뭐 다이나믹한 날들. 술도 예. 좋아하는 것 같고 일본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이탈리아, 스페인은 좀 다이나믹하고 또 반도 국가네요. 다. 어. 다. 예. 그리고 또 가족도 되게 중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대가족이고 이탈리아, 스페인도. 네. 그리고 제가 스페인 그 사람들 가끔 만나서 얘기하면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막 다그쳐요. 근데 유럽 국가에서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이게 이상하게 비슷해. 일본 사람들도 학벌 중시하고. 그렇네요. 예. 이런 공통점이 경쟁과 좀 있는데 생존과 이런 가족주의도 있는 거 가족주의, 같고 예. 가족주의가 또 가부장제, 가족주의는 좋은 거지만 또 네. 가부장제라는 어두운 면을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문제다. 그 문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저출산과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생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게 이 1.3을 학계에서는 초저출산, 영어로는 lowest law라고 보거든요.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만든 사람은 이 발음이 이제 콜러 혹은 코흘러라고 표현하는 이제 네네네. 학자분이신데 네. 이분이 이 개념을 제시한 이유는 1.3을 유지하면 합계 출산율 1.3을 유지하면은 인구 규모가 매년 1.6% 정도씩 감소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44년 유지되면 출생아 수도 절반이 되고 전체 인구도 절반이 됩니다. 근데 한국은 2002년부터 1.3 이하를 찍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2년이니까 44년 뒤면 한 2056년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인구가 절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또 급속한 수명 연장을 또 달성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보다 1.3을 유지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더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코흘러가 연구를 했을 당시에는 1.3 이하의 국가들이 간간히 남유럽에서 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때도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이 1.1이었습니다. 네. 1.1을 그 밑으로 가면 이제 30년 만에 인구가 절반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구 통계성 학계에서는 2.1 인구 대체 출산율이 2.1과 1.3 사이를 저출산 사이라 그러고 1.3 이하를 초저출산 사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코흘러가 나왔던 1.3과 1.1 정도로 초저출산 사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만 0.9와 1.1 정도의 그 사이에 있는 사이를 그냥 초저출산이 아닌 초저출산이라고 네네네. 표현을 하고 싶고요. 0.7과 0.9 사이에 있는 사회를 소멸사회, 그리고 0.7 미만인 사회를 거의 뭐 희망포기 사회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희망포기 사회 된 거네요 지금. 지금 지난 4분기가 4분기에? 그렇게 갔으니까 올해 물론 봐야겠지만 네네. 0.7이라는 수치도 지키지 못한다면은 거의 이제 그런 정도의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데 아까 독일 매체 일본 매체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 왜 한국 여성은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독일 매체에서는 이게 사회적으로 활동도 해야 되는데 육아 부담이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돼서 안 된다 이 얘기했고 일본에서는 한국 여성은 왜 하기 싫어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지금 한 10여 분 남은 네네. 시간 동안 두 가지 얘기를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네네. 하나는 이제 인식조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그나마 잘 대응했던 사례들 네네네.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먼저 인식조사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물론 이제 청년들의 인식, 20대, 30대, 특히 뭐 40대까지 그 인식을 조사한 여러 이제 뭐 통계 조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는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참고할 만한 자료는 못 돼요. 예를 들면 귀하께서는 뭐 그 자녀 출산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의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 2022년부터 실시한 청년 30대 조사에서도 조금 더 많은 모수의 이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건 좀 의미 있는 통계인데 제가 눈여겨본 통계는 작년 시사인이라는 시사주간지와 한국리서치가 웹조사 방식으로 작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8세부터 4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여기에는 미혼과 기혼이 섞여 있고요. 네네. 여기 조사를 보면 남녀 간의 인식 격차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인식 격차라는 것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출산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과 자녀를 낳는 것과 자신의 사회적 삶이 사회적 성취가 뭐 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건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다르네요. 예.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의향이 있음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남녀의 이제 격차가 상당히 드러납니다. 의향이 있음은 물론 그 격차가 드러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아요. 예, 20대 남성은 64%, 20대 여성은 47%, 예, 한 20%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를 넣었어요. 반드시를 넣으면 남성의 경우에 20대 남성의 경우에 31.5%,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8.3% 정도가 나옵니다. 네. 예. 이것도 한 8.3%요. 예. 20%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자녀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남성의 경우에는 20대 남성은 35.5%,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10.2%, 여기는 20% 격차가 아닌 25% 격차로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아까 이제 독일 언론에서는 대부분 요즘 여성들은 사회적 삶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본인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근데 이제 그런 것과 좀 더 결부시킨 질문들을 더 해보면요. 더 인식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은, 결혼을 하면 나의 사회적 성취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20대 남성은 31.5%가 나의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수치라고 봅니다. 하지만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47.5%, 거의 절반 정도가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친구들이 육아를 경험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경험해보기도 하는 케이스죠. 더 낮아집니다. 예. 이 사회적 규범이 남성에게 작동하지 않는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의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은 22.9%, 20대 남성보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반면 자신이 혹은 주변에 있는 또래 집단들이 육아를 경험해본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20대 여성보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격차가 더 극명하게 커지는데요. 50.4%가 커집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네요. 28%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사회 진출해서 세상을 살아보니 오히려 더 그렇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거네요. 예. 이 격차는 자녀가 생기면 나의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는 질문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결혼에서는 나의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한 50% 정도였잖아요. 근데 20대 여성이 나의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라고 얘기한 비중이 한 68.7% 정도가 됩니다. 거의 70% 가까이. 3분의 2. 예. 근데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37%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1이고. 예. 그러니까 한 30% 넘게 격차가 나는 것이고요. 오히려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그 답변이 좀 줄어드는데요. 뭐 그게 어느 정도 경험이 근데 줄어든다고 해도 사실 57%가 사회 성취가 어렵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남성과는 상당한 격차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사 대상자가 결혼하신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경험을 해서 나온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네요. 이제 청년 3실태 조사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습니까? 혹은 이제 출산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기는 이제 15,000명 더 많은 이제 조사이고 또 연령대가 조금 더 제한됩니다. 19세에서 34세. 이런 조사에서는 남자는 70.5%가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
의향이 있다. 예, 19세에서 34세. 네네. 예.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55.3%만이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향이라고 하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높아지긴 하네요. 네, 반드시 가져야 반드시 가져야 한다보다는 한다와, 높아지긴 네. 하지만 남녀 차이는 여전하다. 네. 아, 그러네요. 인식 격차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그 원인을 지금 댓글에 좀 많이 들어오셨어요. 오늘 이 주제가 관심이 많으신 네, 것 같아요. 뜨거운 댓글에 사실 김순례님은 결혼 희생입니다. 살기 힘들고 하는 것은 핑계고 편하게 살려고 포기합니다. 이런 시각도 있는 반면에 배영희님은 소득 격차 때문이다. 다리 집사님도 결혼 5년 차인데 소득이 가장 큰 문제다. 돈이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소득 격차에 따른 그 편하게 살려고 포기합니다라는 것과 소득 격차 때문입니다. 거의 같은 얘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편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건 뭐 사람의 네. 욕망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의 삶도 편해지길 바랍니다. 그거는 네네네. 뭐 누가 이제 그 욕망이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네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욕망이죠. 이제 네네.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 남의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이제 욕망이 발현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의 사회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가 이제 성장해 나갈 때 그 양육자의 입장과 또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욕망이 충족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네네. 그것도 국제 비교를 봤을 때 그런 욕망이 충족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치가 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댓글 상당히 의미 있는 댓글 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식 격차가 확실한데 그럼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인식을 바꾸라고 뭐 주장을 하는 게 대안이 될 수는 없지 않나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서구 특히 유럽의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사례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젠더 혁명이 저출산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특히 제가 이제 뭐 책도 한 권 갖고 왔는데 그 장제우의 세금 수업이라는 이제 책의 네네네. 앞부분을 보면은 그 이제 북유럽 특히 스웨덴이라는 국가에서 어떻게 저출산 상황을 대응했는지 특히 90년대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물론 이 책에서도 다른 이제 1차 여러 이제 저작물들을 인용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구성을 한 것인데요. 근데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스웨덴은 오랫동안 3인당 정부가 집권했던 그 국가였거든요. 근데 90년대 초반에 그 오히려 우파 연정 정부로 바뀌게 돼요. 그때 이제 복지를 상당히 이제 확대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후퇴의 측면도 좀 있으면서 당시 경제가 어려워진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고 이제 우파 연정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3인당 정부와 우파 연정 정부가 그 동등하게 그리고 또 이제 그 포기하지 않은 정책이 그 여성의 그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 사례에서는 많이 나오는 하나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 이렇게 U자형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U자형 그래프.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그 화면에 나오는. 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이 A 지점에 있을 때는 그 젠더 혁명, 젠더 평등도 평등하지 않은 상태이고 예. 그리고 학계 출산율도 높은 사회입니다. 맨 왼쪽. 예. 이게 굉장히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들, 한국도 마찬가지로 50년대, 60년대 그리고 지금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각 국가들의 상황들입니다. 여성이 대부분 전업주부인 사회.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과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남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회가 A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점점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원하면서 하지만 원하지만 그 사람들의 여성들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인 문화와 규범이 여전히 충돌하는 상황이 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로축이 출산율인 거죠? 네, 합계 출산율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그런 인식을 바꿔나가면서 사회적 활동을 늘려가면서 합계 출산율은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B 지점에 있어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느냐? 한국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어떻게 옮겨가느냐는 사실 이제 그 젠더 혁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그 젠더 혁명의 인식과 문화가 정책으로 반영될 때 C 지점으로 반등한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그냥 단순히 뭐 우리가 인식
것과 하나의 시나리오로 그린 그래프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실증 사례들을 연구를 한 실증 그래프입니다. 그렇게 그 복지 체제론으로 유명한 에스핑 앤더슨이 이제 처음 그린 그린 그래프이기도 하고요. 요 그래프를 여러 나라에서 입증한 뭐 연구 자료들은 뭐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꼭 2달 뒤 정도 됐을 때 당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안 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 글을 보니 그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의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더라.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시 1일 1망원이라는 좀 그 상황에 놓이면서 조금 묻혀진 감이 있는데 그때 막 불량식품도 허용해 줘야 된다. 요 발언 나오면 다 다음 날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 발언하면서 또 기자들이 엄청나게 당시 이제 질문을 막 퍼부었었죠. 갑자기 저출산 얘기하면서 페미니즘 얘기를 그 대놓고 하는 이제 그 정치인은 또 세계에서 처음 등장한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 했을 때 이제 그때는 좀 한 발 물러서서 내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좀 들은 얘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답변을 하긴 했었었는데 세계 처음이에요? 트럼프도 얘기 안 했겠지? 네, 트럼프도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당시 몇몇 독일 언론이나 몇몇 언론에서는 반페미니즘을 기치로 내건 첫 번째 정권이 탄생했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그런 기조가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확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그 늘봄학교와 같은 그런 이제 돌봄 절벽을 보완하는 정책들을 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를 뭐 무작정 잘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떤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느냐. 아까 이제 그 도이치벨레라는 언론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언론 인터뷰 중에 이런 그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이효빈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한부모 가정 지원이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혜택들, 한국 정부가 출산율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그 정책의 효과는 내지 못한 반면에 젊은 남성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많은 양육자들이 이미 굉장히 체감하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 양육과 관련된 보육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사의 댓글마다 혹은 그 도심에서 뭐 낮 시간에 뭐 카페나 식당을 이용할 때마다 그런 이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친다. 저 사람들은 많이 정책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약간 그런 식의 이제 그 이제 인식과 뭐 그런 눈초리 이런 것들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 스웨덴에서는 어떤 식으로 달라졌냐? 스웨덴에서는 우파 연정 정부 때 오히려 그 보육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공공 어린이집을 급속도로 늘렸는데요. 이게 정책이라는 것은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경로 의존성이라는 거는 이미 왔던 경로에 종속돼가지고 그 다음 행보가 발목이 잡히는 건데요. 좋은 의미의 경로 의존성도 있어요. 이게 왜 뭐냐면은 원래 스웨덴의 우파 정부들, 우파 정당들은 보육 체계 확대를 반대했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어느 정도 여성이 돌봐야지, 엄마가 돌봐야지라는 인식들 가지고 있어서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그 반대를 조금 이제 물러서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보육 체계에 보냈을 때와 가정에서 양육했을 때 돈을 똑같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파 정당들도 어차피 돈 똑같네? 그러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이 확대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적 전환을 하게 돼서 좌우와 똑같은 인식을 갖고 쭉 가게 된 좋은 건 받아들인 거네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그 경로 의존성이 발목에 잡혀가지고 좌우 합작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정책적인 사례들을 잘 학습해서 시사점을 잘 발견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아동수당이나 무상보육이나 다 보수 정부에서 도입도 하고 키우는데도 다 합의하고 했었죠. 진보 정부에서는 또 더 키우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좀 돼가면 좋겠네요. 지금 댓글에 예를 들면 뭐 저출산원인 부동산에 있다. 홍김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다리집사님은 이념 뒤에 숨어서 혐오를 남발하는 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젠더 관련 문제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문제 앞으로도 좀 종종 계속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대안까지 말씀을 못 나눴는데 대안을 가지고 한번 좀 얘기해보면 대안 더 자세하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